모차르트 신이 내린 천재, 그리고 너무 인간적이었던 남자. 1장. 볼프강, 태어나다. 1756년 1월 27일. 잘츠부르크라는 조용한 음악도시에서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 레오폴트는 궁정음악가였어요. 바이올린 교본까지 쓸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지요. 어머니 안나 마리아는 온순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여성이었답니다. 그런데 볼프강은 너무나 특별한 아이였어요. 3살 때부터 피아노 앞에 앉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화음을 찾아냈어요. 누나 나넬이 아버지에게 레슨을 받을 때 볼프강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누나, 그 음은 틀렸어. 미가 아니라 파야 해. 레오폴트는 깜짝 놀랐어요. 4살짜리 아이가 화성을 지적하다니. 그날부터 그는 아들에게 직접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곧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볼프강은 5살에 이미 작은 미뉴에트를 작곡했어요. 악보는 엉성했지만 선율은 너무나 아름다웠답니다. 2장. 신동, 유럽을 누비다. 6살, 레오폴트는 이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모차르트 가족의 유럽 여행이 시작되었답니다. 뮌헨, 빈, 파리, 런던, 로마, 암스테르담. 볼프강은 어린 나이에도 궁정과 귀족들의 살롱에서 연주했어요. 눈을 가리고 연주하기, 듣자마자 즉흥 연주하기, 한 번 들은 곡을 악보 없이 그대로 연주하기.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아이는 천재다. 신이 직접 내려보낸 음악가다. 로마에서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요. 교황청에서만 연주할 수 있는 알레그리의 미제레레라는 곡이 있었어요. 이 곡은 악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금지된 비밀곡이었지요. 볼프강은 단 한 번 듣고 집에 돌아와 그대로 악보를 옮겨 적었어요. 교황은 놀라면서도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고 해요.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즐거웠어요. 사람들이 웃고 박수칠 때 나는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특별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를. 3장. 어른이 된 신동. 14살, 그는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미트리다테를 작곡했어요. 관객들은 열광했고 볼로냐 음악원은 그에게 최연소 학회원 자격을 주었어요. 그러나 볼프강은 점점 지쳐갔어요. 유럽을 떠도는 여행은 더 이상 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는 숨이 막혔지요. 그는 잘츠부르크로 돌아와 궁정음악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대주교 히에로니무스 콜로레도는 그를 무시했답니다. 천재라고. 내게는 그냥 건방진 하인일 뿐이다. 모차르트는 궁정에서 모욕을 당했어요. 심지어 발로 엉덩이를 차이는 굴욕을 겪기도 했지요.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했어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음악가입니다. 하인이 아닙니다. 25살 때인 1781년 그는 드디어 대주교와 결별했어요. 자유로운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는 말했어요. 내 마음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나는 자유로울 거예요. 4장. 빈에서의 첫사랑, 그리고 결혼. 빈으로 간 모차르트는 베버라는 집안의 하숙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 집의 딸 알로지아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나 알로지아는 그를 무시했지요. 가난한 음악가 따위라는 태도였답니다. 그 대신 그는 둘째 딸 콘스탄체와 사랑에 빠졌어요. 콘스탄체는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부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아버지 레오폴트는 극구 반대했어요. 콘스탄체는 너에게 맞지 않아. 그녀는 돈도 지위도 심지어 똑똑하지도 않아. 하지만 모차르트는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제 음악을 이해해요.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26살 때인 1782년 8월 4일,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답니다. 모차르트는 콘스탄체에게 이렇게 썼어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가난도 두렵지 않아요. 그는 결혼 생활 내내 콘스탄체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들은 너무나 다정하고 때로는 장난스럽고 때로는 아이처럼 순수했답니다. 5장. 하이든과의 만남, 그리고 눈물. 빈에서 모차르트는 당시 가장 위대한 작곡가였던 요제프 하이든을 만났어요. 하이든은 모차르트보다 24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곧 깊은 친구가 되었어요. 모차르트는 하이든에게 바치는 현악 사중주 6곡을 썼어요. 그는 이 곡들을 아버지에게 바치는 아들의 선물이라고 불렀답니다. 하이든은 이 곡들을 듣고 말했어요. 볼프강,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고 생각합니다. 모차르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이든 선생님, 저는 그 말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만이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이든은 곧 런던으로 떠났어요. 모차르트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하이든이 떠난 뒤 나는 말할 상대를 잃었어요. 내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6장. 오페라, 그리고 사랑과 배신. 모차르트는 오페라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후궁으로부터의 유괴,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피리. 그의 오페라 속 여성들은 강하고 똑똑하고 자유로웠어요. 어쩌면 그는 콘스탄체에게서 본 모습을 음표로 옮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돈 조반니 초연이 있던 해, 그의 아버지 레오폴트가 돌아가셨어요.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아버지, 저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훌륭한 아들이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그 사실만은 알아주세요.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음악으로 위로하려 했어요. 돈 조반니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죽음과 심판을 맞이하고 후회와 두려움에 떨지요. 어떤 평론가는 말했어요. 모차르트는 이 장면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그렸다. 그리고 동시에 언젠가 자신이 맞이할 심판을 그렸다. 7장. 가난, 그리고 빈에서의 마지막 5년. 1786년부터 1791년까지 모차르트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음악은 점점 더 완성되어 갔지만 돈은 항상 바닥을 쳤답니다. 그는 귀족들의 후원을 등진 대신 자신의 연주회와 작품 판매로 생계를 꾸려야 했어요. 하지만 빈 사람들은 그의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음악을 쉽게 따라가지 못했지요. 어느 날 한 귀족 부인이 말했어요. 모차르트 씨, 당신의 음악은 너무 많은 음표가 들어있어요. 모차르트가 대답했어요. 그럼 부인, 제가 필요한 만큼만 음표를 쓰면 되겠지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의 이만큼입니다. 그는 타고난 천재였지만 돈 관리에는 천재가 아니었어요. 콘스탄체는 자주 병에 걸렸고 아이들은 6명을 낳았지만 그중 4은 일찍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나는 음악가로 태어났지만 빈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은 내게 천재를 주셨지만 돈을 버는 지혜는 주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럼에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그는 편지에 농담을 가득 담아 썼고 친구들과 만날 때는 장난을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악보를 팔아서 빚을 갚아요. 그래도 남으면 그 돈으로 맥주라도 한 잔 사요. 하지만 내 이름으로는 말고 모차르트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한 잔이라고 써주세요. 8장. 마술피리, 꿈과 현실의 경계. 모차르트가 35살 되던 1791년 모차르트는 가난한 교회 극장을 위해 오페라 마술피리를 썼어요.
언뜻 보면 동화 같지만 그 안에는 프리메이슨의 상징과 인간의 깨달음의 철학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주인공 타미노는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고 밤의 여왕과 사제들의 대립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기를 배운답니다. 관객들은 열광했어요. 이 오페라는 서민들의 오페라라고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지요. 그러나 모차르트는 점점 더 지쳐 있었어요. 그는 콘스탄체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 곡을 쓰면서 내 자신을 그렸어요. 나도 타미노처럼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하지만 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는 미처 몰랐어요. 그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9장. 정체불명의 의뢰인, 그리고 레퀴엠. 35살 되던 1791년 여름, 낯선 사람이 모차르트의 집을 찾아왔어요. 검은 망토를 입고 얼굴을 가린 채 편지 한 통을 남겼지요. 내용은 이랬어요. 당신에게 진혼곡 레퀴엠을 의뢰합니다. 조건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을 묻지도 목적을 묻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얼마를 원하십니까? 모차르트는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는 그 편지를 콘스탄체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곡은 나를 위한 곡이 될 거야. 나는 이 곡을 쓰는 동안 죽음을 느꼈어. 콘스탄체가 울며 말렸지만 그는 이미 악보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답니다. 그는 제자 쥐스마이어에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도와줘. 나는 이 곡을 끝내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끝내야 해. 누군가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10장. 마지막 노래, 미완의 진혼곡. 1791년 11월, 모차르트는 병상에 누웠어요. 열이 나고 몸이 부었으며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지요. 그럼에도 그는 레퀴엠을 놓지 않았어요. 침대 위에서 악보를 펼쳐놓고 희미한 목소리로 제자에게 노래를 들려주며 지시했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레퀴엠 일부를 직접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라크리모사 디에스 일라. 그가 부르다가 갑자기 멈추며 말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죽기 전에 끝내야 해요. 제발 나를 도와줘요. 그러나 그는 끝내지 못했어요. 11장. 12월 5일 신동이 하늘로 가다. 1791년 12월 5일 새벽 1시쯤 모차르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향년 35세. 그의 죽음에 얽힌 전설은 많아요. 살리에리가 독살했다는 이야기, 검은 망토의 사나이가 죽음의 사자였다는 이야기. 하지만 의사들은 말했어요. 급성 류마티스 열 혹은 신부전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소수의 친구들만이 관을 따라갔답니다. 그는 빈의 성 마르크스 묘지에 묻혔어요. 그러나 며칠 후 묘지 관리인이 말했지요. 누가 묻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표시를 남기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모차르트의 무덤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의 무덤은 찾을 필요가 없다. 그의 음악이 바로 그의 무덤이다. 12장. 레퀴엠의 완성, 그리고 그의 유산. 아내 콘스탄체는 제자 쥐스마이어에게 나머지를 완성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쥐스마이어는 모차르트가 남긴 스케치와 지시를 따라 레퀴엠을 완성했답니다. 초연이 열렸을 때 관객들은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곡은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쓴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진혼곡이 되었거든요. 베토벤은 이 곡을 듣고 말했어요. 우리는 모차르트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브람스는 말했어요. 모차르트는 음악의 태양입니다.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날을 상상할 수 없어요.